그리스인 조르바,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녹음을 시작합니다. 갈탄 광산이 보이는 해변에 도착해서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오두막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조르바가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펄떡펄떡 뛰었다. 달려가고 싶은 것을 참았다. 반가워하지 말아야지. 화를 내며 단단히 따져야지. 급한 볼일로 보냈더니 돈만 몽땅 쓰고 계집이랑 어울리다가 12일이나 늦게 돌아와? 화가 잔뜩 난 척할까? 그러나 화가 나기는커녕 오두막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벌렁거렸다. 조르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조르바가 맨발로 뛰어나왔다. 보스, 다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미안한 표정으로 내 앞에 꼼짝도 않고 서서 머뭇거리듯 그가 말했다. 오두막 안에서 향수, 분, 비누와 여자 냄새가 났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선물이에요, 보스. 우리 부블리나를 위한 거예요. 그 여자에게 제일 필요한 건 안 갖고 오셨구먼. 내가 빈정거렸다. 실은 조르바가 떠나 있는 동안 안달난 부블리나를 보스가 결혼 준비를 하러 갔다고 거짓말로 달래놓았던 거죠. 그런 줄도 모르는 조르바는 그곳에서 생긴 어린 여자친구를 위해 머리를 염색까지 하고 나타난 거죠.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별이 반짝이고 은하수는 하늘 위로 흘렀다. 땡잔 한 푼 없을수록 신나게 놀기라도 해야지요. 우리는 근심 따위를 날려버렸다. 롤라, 갈탄, 설로, 영원, 그 밖에 크고 작은 근심들이 모두 푸른 연기가 되어 하늘로 사라졌다. 노래가 끝나자 나는 소리를 질렀다. 조르바, 내 몽땅 용서해 드리지요. 당신이 한 짓. 여자를 달고 다닌 것, 머리 물들인 것, 돈 쓴 거, 몽땅 당신 다 가져요. 노래나 부릅시다. 광산 근처에서 자던 일꾼들이 노래를 듣고 내려와 함께 어울렸다. 그들은 거의 벌거벗다시피 하고 머리는 풀러헤친 채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흥에 겨워 조르바와 산투르를 둘러싸고 자갈밭에서 춤을 추었다.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깨달았다. 내가 찾던 광맥이 바로 이것인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 다음날 새벽 광산 갱도에서 조르바가 고함치는 소리와 곡괭이를 휘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와 함께 있으면 일이란 게 포도주도 되고 여자도 되고 노래도 되어 인부들을 흠뻑 빠지게 만들었다.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조르바는 보스에게 한 가지 계획을 내놓습니다. 나한테 계획이 하나 있어요. 보나마나 미친 생각일걸요? 한평생 어리석은 일을 해놓고도 모자라요? 좋아요. 들어보기나 합시다. 그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조르바가 어깨를 으쓱했다. 보스, 솔직히 그런 얘기를 당신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못하지만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아무한테나 다정하게 대해주잖아요. 겨울에 이불 위에서 벼룩을 봐도 감기에 걸릴까봐 이불 속에 넣어줄 거려? 그런 당신이 어떻게 나 같은 늙은 곰팡이를 이해한단 말이오. 나 같으면 벼룩을 보자마자 탁 터트려 죽이지요. 양이 내 눈에 띄면 칼로 목을 푹 찔러 숯불에다 굽고 친구들을 불러서 한바탕 잔치를 할 거요. 당신은 아마 이럴 겁니다. 양이 내 것도 아닌데 어쩌고 저쩌고. 내 건 물론 아니지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선 먹고 봐야지요. 먹고 나서 내 것이든 내 것이든 따지면 될 거 아니오. 당신이 망설이는 동안 나는 성냥개비를 분질러서 이까지 쑤시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허리를 굽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반값이면 이 숲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보스가 뭘 생각하는지는 아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조르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조르바, 전쟁에 봤어요? 내 말은 나라를 위해 싸워본 적이 있느냐고요. 조르바, 내가 볼 때 당신은 조국 같은 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맞죠? 나는 조르바의 화를 돋우고 있었다. 그는 화를 버럭 내면서 석유 드럼통으로 만든 벽을 주먹으로 쳤다. 보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이오. 한때는 제 머리털을 뽑아서 터키 놈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쓰던 성 소피아 성당 장식을 만들어서 부적같이 갖고 다니던 놈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두막보다 키도 크고 체격도 건장해서 빨간 페즈, 은빛 부적, 액막이, 이슬람 교도들이 쓰는 칼과 탄대, 권총까지 차고 다녔지. 여길 좀 봐요. 여기, 그리고 여기도. 그는 셔츠를 풀어 헤치고 바지도 내렸다. 나는 등잔을 그의 몸 가까이 댔다. 흉터와 총알이 지나간 자국, 칼자국이 온통 몸을 뒤덮고 있어 구멍이 숭숭 뚫어진 여과기처럼 보였다. 등에 긁힌 자국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오? 그가 화를 냈다. 터무니없는 수작이지. 구역질이 난다니까. 언제쯤이면 사람이 사람답게 산답니까? 우리가 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칼날을 세운다지만 그래봐야 노새 새끼, 여우 새끼, 이리 새끼, 돼지 새끼요. 하나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다고요? 우리가요? 나 같으면 그 낯짝에 침을 뱉고 말겠소. 내 몸에는 상처, 흉터, 옹이들이 가득해요. 계집한테 수작 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진짜 사내라고 생각할 때는 계집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수탉처럼 오가다가 잠깐 만져본 게 다예요. 그리고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 다시 총을 들고 길을 가는 겁니다. 비정규 전투원이 되어 산에 들어갔어요. 어느 날 석양이 질 무렵인데 나는 불가리아 마을로 내려와 마구간에 숨었지요. 그게 하필 신부의 집이었단 말입니다. 신부도 신부 나름인데 이자는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불가리아 비정규군 신부였어요. 밤이 되니까 이자가 승복을 벗고 양치기 복장으로 갈아입더군요. 총을 들고 이웃 그리스인 마을로 갔다가 새벽이면 진흙을 묻히고 피투성이가 되어 다시 신도들을 위해 미사를 드린답시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내가 도착하기 며칠 전에는 잠자는 그리스인 교장 선생을 살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신문의 집 마구간에서 기다렸던 겁니다. 저녁 때 신부가 양에게 풀을 먹이려고 왔을 때 양 목을 따듯 목을 그었어요. 귀도 잘라내 주머니에 넣었고요. 아시겠지만 그때 나는 불가리아 놈들 귀를 수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부름 귀를 잘라서 도망갔지요. 며칠 뒤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행상으로 꾸몄어요. 그때가 정오쯤이었을 겁니다. 총은 산에 숨겨둔 채 동료들을 위해 빵과 소금, 장화를 사러 갔던 거예요. 거기서 나는 집 앞에서 놀던 애들 5을 만났어요. 모두 맨발이었는데 검은 옷을 입고 국어를 하더라고요. 계집아이가 3, 사내 놈이 2이었어요. 제일 큰 놈은 10살이나 됐을까? 어린 건 갓난쟁이였지요. 제일 큰 계집아이가 갓난아이를 안고 어르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아마 신이 뜻이었겠죠. 애들한테 다가가서 불가리아 말로 물었어요. 네 집에 사는 애들이니? 가장 큰 사내애가 고개를 들었어요. 신부댁 아이들입니다. 아버지는 며칠 전에 마구간에서 목이 잘렸어요. 이러는 겁니다. 눈물이 핑 돌고 지구가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았어요. 내가 벽을 등지고 앉으니까 그때서야 서더군요. 얘들아 이리로 와 가까이 오려무나.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지갑을 꺼냈어요. 터키, 파운드랑 그리스돈이 가득했지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돈을 몽땅 바닥에 쏟았어요. 자, 마음껏 가져가.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허겁지겁 돈을 집었어요. 그러고는 물건을 사담은 바구니도 애들에게 줬어요. 모두 다 줬습니다. 마을을 빠져나오고 난 뒤 나는 셔츠를 풀고 내가 엮어놓은 소피아 장식을 떼어내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는 도망쳤어요. 지금도 도망치고 있는 중이지요. 그렇게 해서 나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 조국으로부터 구원받고 신부들로부터 구원받고 돈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나는 짐을 덜어내기 시작했어요. 가지는 대로 덜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 짐을 덜어낸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던가요? 나는 해탈하는 방법을 찾은 셈입니다. 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조르바의 눈이 빛났다. 큰 입은 호탕하게 웃었다. 그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있기만 하더니 가슴에 넘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던 듯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말이에요. 저건 터키 놈이구나. 요건 불가리아 놈.
저건 그리스 놈이야. 이렇게 구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보스, 당신이 들으면 머리카락에 바쩍 서버릴 짓도 조국을 위한답시고 아주 태연하게 해치우곤 했어요. 나는 사람 목도 긋고 마을에 불도 지르고 강도짓에 강간해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짓도 했습니다. 왜냐? 불가리아 놈이거나 터키 놈들이기 때문이지요. 요새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구분합니다. 나이를 더 먹으면 이것도 그다지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좋은 사람이든 나쁜 놈이든 나는 그것들이 모두 불쌍하거든요. 사람만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이 불쌍한 것,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이자 역시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겠지? 이 사람 안에도 하느님과 악마가 있고 때가 되면 죽어서 땅 밑에 누울 테고 구더기 밥이 될 테지. 불쌍한 것. 우리는 모두 한 형제나 다름없습니다. 모두가 구더기 밥이 되거든요. 조르바는 한숨을 쉬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가 두어 모금 빨고는 던져버렸다. 내 조국이라고 했습니까? 보스는 책에 쓰여있는 그 엉터리 같은 것들을 다 믿습니까? 당신이 믿어야 할 게 있다면 나 같은 놈이에요. 조국 같은 게 있는 한 인간은 짐승입니다. 그것도 앞뒤 분간도 못하는 짐승 신세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나는 그걸 끝냈어요. 당신은 어떤가요?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조르바가 너무 부러웠다. 내가 펜과 잉크로 배우려던 것을 그는 싸우고 죽이고 입맞추면서 살과 피로 고스란히 살아낸 것이었다. 부활절이었다. 그날 우리는 부활절을 함께 축복하려고 오르탕스 부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반은 재미삼아, 반은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부인을 거창하게 환영해주고 싶었다. 이 황량한 해변에서는 조금 멍청하고 향수 냄새를 풍기는 한물간 세이렌이 희한하게도 우리를 매혹시켰다. 가끔씩은 부인이 보고 싶기도 했다. 오드 콜로니오 비슷한 향기, 뒤뚱거리는 걸음걸이, 쉰 듯한 목소리, 힘을 걷고 새초롬한 눈동자가 그리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도금냥과 월계수 가지를 꺾어 오르탕스 부인이 지나갈 길에 아치까지 만들어 두었다. 아치 위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를 상징하는 깃발 4개를 꽂고 가장 높은 곳에는 푸른 선을 그은 종이 한 장을 달았다. 우리는 제독이 아니기 때문에 대포는 없었지만 장총 2정을 빌렸다. 오르탕스 부인이 등장하기만 하면 예포를 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우리는 그 황량한 해변에서 부인의 유쾌한 전성시대를 재생해 주려는 것이었다. 가엾은 세이렌이 환상 속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탄탄한 유방을 출렁이고 에나멜 가죽 신발과 실크 스타킹을 신은 젊은 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젊음과 기쁨을 되돌려 놓는 기적이 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늙은 코코트의 기분을 다시 21살로 되돌려 주지 못한다면 그런 조르바의 영향이었을까요? 바다, 여자, 술, 그리고 일. 나는 나도 모르게 조르바가 했던 말을 중얼거렸다. 그래, 바다, 여자, 술, 그리고 힘든 일이야. 이 3가지에 자신을 던져 넣은 다음 하나님과 악마는 두려워하지 말자. 그게 젊음이지. 나는 조르바가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고 둘러보니 과부의 정원 앞이었다. 여자가 내 시선을 느꼈는지 갑자기 노래를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나는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다. 누구세요? 저예요.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부인이 천천히 하지만 조심스레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반쯤 감긴 듯한 눈이 내 얼굴을 훑더니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다. 들어오세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조르바는 오두막 앞 해변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를 기다린 눈치였다. 내가 나타나자 나를 한참 관찰하더니 목을 쑥 빼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의 얼굴이 기쁨으로 밝아졌다. 내게서 과부의 냄새를 맡은 것이었다. 정오 무렵 잠에서 깼다.
벽에 걸린 거울에 쏟아지는 빛은 금방이라도 거울을 몇천 조각의 파편으로 만들 것처럼 강렬했다. 웅얼거린 듯한 파도 소리도 들려왔다. 다시 눈을 감자 행복이 찾아와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햇살 아래서 사냥한 먹이를 먹고 난 후 입술을 핥는 짐승의 그것처럼 느긋해졌다. 내 마음과 몸이 모두 느긋한 상태였다. 오래 고민하던 복잡한 문제의 답을 아주 간단히 발견한 것 같은 기분과 비슷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전날 밤의 즐거움이 솟아올라 흙으로 빚어진 내 육체라는 땅에 물을 주는 것만 같았다. 눈을 감고 있으면 내 몸 세포 하나하나가 눈을 뜨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생전 처음으로 영혼이 곧 육체라는 사실, 더 자유롭고 투명하고 다양하게 변하긴 하지만 역시 육체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조금 부어오르고 긴 여행에 지치고 물려받은 짐에 눌려있지만 육체도 영혼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갑자기 나는 오두막을 향해 달렸다. 붓다의 원고를 펼쳤다. 완성된 원고에서 초의 붓다는 꽃피는 나무 아래 누워 있었다. 그는 자신을 이루고 있던 5가지 원소인 흙, 물, 불, 공기와 영혼에게 흩어지기를 명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던 이런 이미지들에 시달릴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것을 뛰어넘었다. 붓다에 대한 내 봉사는 모두 끝이 났다. 나 역시 손을 들어 붓다에게 사라질 것을 명한 것이다. 나는 급하게 언어와 액을 막아주는 언어의 능력을 빌어 붓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파괴했다. 마지막 구절을 쓴 다음에 붉은 연필로 내 이름을 썼다. 그게 끝이었다. 굵은 끈으로 원고를 묶었는데 마치 힘센 적을 꽁꽁 묶어버린 듯한 쾌감.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의 시신을 귀신이 되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린 야만인 같은 쾌감이 나를 감쌌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죠. 부활절 축제가 한창이던 때 흥분한 군중이 그 과부를 표적 삼아 공격한 것이죠. 전에 그 마을에서 그 과부를 짝사랑하던 젊은 청년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축제 때 흥분한 마을 사람들이 그 과부에게 살인자라며 달려든 거예요. 그런 과부를 보호하려고 조르바는 침착하고 민첩하게 싸웠습니다. 귀를 물어 뜯기면서까지 애를 썼지만 청년의 아버지가 과부의 목을 끌어안고 단숨에 칼로 목을 그었습니다. 그날 밤 조르바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과부 피살 사건이 서서히 독에서 꿀로 바뀌어가던 내 머릿속을 온통 헤집어 놓았다. 그러나 내 철학은 금세 논리의 경고를 받아들여 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찢어 발겨 그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 몇 시간 뒤에 과부는 아예 내 추억 속에 조용하고 맑은 형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고통에 몸부림치게 하거나 마비시킬 수 없었다. 그날 일어난 그 끔찍한 사건은 시간과 공간 속에 넓게 퍼지면서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문화가 되어 과거 속에 안장된 것이다. 문화는 대지의 운명이자 과부 그 자체였다. 위대한 자연의 법칙에 따라 과부가 살해범들과 화해하여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마침내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과부는 수천 년 전 죽었다. 에게 문명시대에 일어난 일과 다를 바 없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인이 죽었습니다. 조르바의 부블리나, 바로 오르탕스 부인이었습니다. 오르탕스 부인이 죽자 늙은 여자, 남자, 애들 구분할 것도 없이 모두 문을 밀고 들어오거나 창문을 넘고 울타리를 넘고 발코니를 타넘고 들어와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나갔다. 냄비, 프라이팬, 매트리스 뭐든 상관없었다. 어떤 사람은 문짝을 떼어 짊어지고 가기도 했다. 조르바는 시신의 머리맡에서 새 장을 벗겨 들었다. 고아가 된 새는 공포에 질려 새장 한 구석에 쪼그리고 있었다. 조르바가 새장을 벗겨내자 앵무새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소리를 내려는 것을 조르바가 손을 들어 막았다. 조용히 해. 그냥 나랑 같이 가자. 조르바는 새장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무 말이 없었다. 산 뒤 하늘에서 수많은 눈과 나선형의 꼬리를 단 괴물이 나타났다.
그 별자리에서 별들은 자리를 벗어나 떨어져 내리기도 했다. 조르바는 하늘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 광경에 취해 입을 벌리고 바라보았다. 저 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왜 죽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나는 대답하면서 부끄러웠다. 가장 단순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받았는데 그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보스, 당신은 그 많은 책을 읽었잖아요. 그게 무슨 소양이라고 읽는 거요? 왜 읽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없는데. 보스, 잘 아시겠지만 나는 매일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는 있지만 무섭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좋아할 생각도 없어요. 좋아한다는 건 어림도 없지요. 조르바는 매일 새벽에 소리 없이 산으로 올라갔다. 고가 케이블 공사는 끝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 내부에 잠든 죽음과 공포라는 망령을 깨우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심했다. 과부 이야기나 오르탕스 부인, 하나님 이야기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바다만 바라보았다. 조르바가 침묵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영원하지만 부질없는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세계라는 게 무엇일까? 세상의 목적은 무엇이고 한순간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조르바에 의하면 인간이나 사물의 목적은 쾌락을 찾는 일이었다. 어떤 이는 영혼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말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 말도 똑같은 말이 되고 만다. 하지만 왜 무슨 목적 때문에 그래야 하지? 육체가 사라진 다음에도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은 남는 걸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원 불멸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 불멸하다는 사실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짧은 우리 인생에서 뭔가 영원 불멸한 것을 섬기고 싶어 하는 데서 시작된 건 아닐까? 어느 날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끝마쳤는데 지구도 막 일어나 세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구가 새로 창조된 것처럼 빛났다. 나는 온통 푸른 잎과 열매로 뒤덮인 우리 젊은 아가씨의 무화과 나무를 지나 과부의 정원은 보지 않으려 애쓰면서 마을로 들어갔다. 오르탕스 부인의 여인숙은 황량했다.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르탕스 부인이 숨을 거둔 방에는 뒤축이 닳고 빨간 방울이 달린 슬리퍼 한 짝만이 남았을 뿐이다. 슬리퍼는 여전히 주인의 발 모양을 기억하고 있었다. 인간의 마음보다 더 충성스러운 슬리퍼는 푸대접을 받았지만 그 발을 못 잊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늦게 돌아왔다. 조르바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를 보는 순간 내가 어딜 다녀왔는지 알아챈 것 같았다. 침묵의 날들을 보내던 그가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보스, 나는 말입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고통이 심장을 찢는 것 같아요. 조르바가 변명하는 말투로 시작했다. 새 길을 닦으려면 새 계획이 필요한 법입니다. 나는 어제 일어났던 일 따위는 다시 생각 안 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도 미리 생각하지 않지요. 내게 중요한 건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조르바, 지금 이 순간 자네는 뭘 하나? 잠자고 있어. 그래? 그럼 잘 자게. 조르바, 자네 지금 뭐 하나? 여자한테 키스하고 있지. 그래? 그럼 실컷 해보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네. 자네와 그 여자밖에 없으니 실컷 키스나 하게. 부블리나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카나바로도 뼈다귀에 가죽을 입힌 이 조르바처럼 그 여자를 기쁘게 해준 사람은 없어요. 왜냐고요? 이 세상 모든 카나바로는 그 여자에게 키스하면서 자기 함대나 왕, 크레타 혹은 마누라, 훈장 같은 걸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런 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 늙은 년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 유식한 도련님, 이 이야기는 짚고 넘어갑시다. 여자에게는 그 이상 기쁨은 없는 법이에요. 진짜 여자에게는 말입니다. 잘 들어둬요.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요. 진짜 여자는 남자에게 얻어내는 것보다 자기가 주는 것에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법입니다. 그는 화덕에 나무를 더 집어넣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를 바라보니 더없이 마음이 푸근해졌다. 나는 그 황량한 해변에서의 그런 순간이야말로 단순하면서도 인간의 깊은 가치를 알게 해준 풍요로운 시간이라고 느꼈다. 매일 저녁 우리가 먹는 음식은 황량한 해변에 상륙한 뱃사람이나 먹는 스튜였다. 하지만 이 스튜는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고
인간의 정신을 살찌우는 훌륭한 음식이었다. 세상의 끝인 그 해변에서 우리는 난파한 2명의 뱃사람이었던 것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4월 말일은 잊어버릴 수 없을 것이다. 케이블 고가선 준비가 다 끝났다. 철탑과 케이블, 도르래가 아침 햇살에 번쩍거리고 거대한 소나무 목재는 산꼭대기에 쌓여 있고 인부들은 신호를 받으면 케이블에 매달아 내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가선은 3일째의 숫자에 맞춰 통나무 3개로 시운전하게 되어 있었고 수도승 마을 사람들, 일꾼들이 저마다 성호를 그었다. 성부, 성자, 성신과 성처녀의 이름으로 그들이 응월거렸고 조르바는 한달음에 첫 번째 철탑 아래로 달려가 줄을 당겼다. 그때 일어난 일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끔찍한 결말은 벼락처럼 순식간에 우리를 덮쳤다. 어리 빠진 조르바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는 원래 그런 법입니다. 이제 기계가 길이 들었어요. 자, 보세요. 조르바가 손을 들고 외치더니 깃발을 올려 2번째 신호를 보내고는 도망쳤다. 2번째 통나무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철탑이 흔들리며 통나무에는 속도가 붙어 마치 돌고래가 뛰는 것처럼 우리 앞으로 돌진해 왔다. 그러나 중간에 산산조각이 나서 계속 내려오진 못했다. 이런 빌어먹을 경사면이 아직 정확하지 않은 건가? 조르바가 수염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다. 그는 철탑 아래로 달려가 거칠게 다시 한번 깃발을 내렸다. 이번이 3번째였다. 3번째 통나무는 굉장히 컸는데 산꼭대기에서 풀어놓자마자 천둥이 치는 듯한 소리를 냈다. 통나무는 한 차례 펄쩍 뛰어올라 케이블에 걸린 채 뒤집어지며 불꽃을 마구 뿜어냈다. 그러고는 눈 깜빡할 사이에 무시무시한 속도로 굴러내려와 해변의 모래사장을 넘어 바다에 처박히며 엄청난 포마를 만들어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조르바가 주위 사람들에게 악을 썼다. 이젠 정말로 기계가 길이 들었어요. 제대로 될 거요. 그가 다시 한번 길을 올렸다. 우리는 그가 필사적으로 덤벼드는 걸 보면서 빨리 결과가 나와서 끝나버리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드디어 4번째 통나무가 풀려났다. 다시 천둥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면서 철탑은 카드처럼 차례차례 쓰러졌다. 모두 다 가버리고 해변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다. 그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도 주저했다. 그는 내가 이 파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걱정인 듯했고 도대체 이 파국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다. 근처에서 꼬챙이를 돌리며 양을 굽고 있던 인부들도 꽁지 빠지게 달아나 버린 후라 고기가 타기 시작했다. 조르바는 술통 쪽으로 달려가 술통을 굴려 양고기 옆에 갖다 놓고 흰 빵과 술잔 2개도 가져왔다. 우리는 제각기 칼을 잡고 고기를 한 점 베어내고는 빵을 잘라 먹기 시작했다. 우리는 술도 마시고 양고기도 깨끗이 먹어치웠다. 그러고 나니 세상이 좀 더 환해진 것 같았다. 바다는 따뜻해 보였고 대지는 배의 가판처럼 출렁거렸다. 우리는 함께 춤을 췄다. 조르바는 엄숙하고 끈기 있게 춤을 가르쳐 주었다. 조르바의 춤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자기의 무게를 극복하고 날고 싶은 인간의 처절한 노력을 이해했다. 나는 조르바의 인내와 그 민첩함, 긍지탄 모습에 감탄했다. 빠르고 맹렬한 스텝이 남긴 발자국은 모래 위에다 인간의 신들린 역사를 기록한 것이었다. 그가 춤을 멈추고 흩어진 케이블선과 무너진 철탑 더미를 바라보았다. 해가 저물면서 그림자가 길어졌다. 보스, 아까 그 물건이 불꽃을 소나기처럼 쏟아내던 거 봤습니까?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조르바가 나를 끌어안고 키스했다. 우리는 웃으면서 한동안 장난삼아 씨름을 했다. 결국 둘 다 쓰러져 자갈밭 위에 뻗었고 이윽고 서로의 팔을 베고 골아 떨어졌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해변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마을로 들어갔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정신없이 뛰고 있었다. 그런 기쁨은 누려본 적이 없었다. 흔한 기쁨이 아니라 숭고하면서도 이상 야릇한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 같은 것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치에 닿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돈, 일꾼들, 고가 케이블 등 모두를 잃었다. 우리는 조그만 항구를 만들었지만 수출할 물건이 없었다. 모조리 날아가 버린 것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정확하게 모든 것이 끝난 그 순간에 뜻밖의 해방감이 밀려왔다. 복잡하게 얽힌 필연의 미궁에 들어갔다가 구석에서 놀고 있는 자유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빗나갔을 때 자신의 영혼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그 인내와 용기를 시험해 보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어떤 이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악마라 부르는 보이지 않는 이 강력한 적이 우리를 산산조각 내려고 달려오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부서지지 않았다. 겉으로는 완전한 패배인데도 속으로는 정복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더할 나위 없는 긍지와 환희를 느끼는 법이다. 외부의 파멸이 비할 데 없는 행복으로 바뀌는 것이다. 언젠가 조르바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어느 날 밤 눈으로 덮인 마케도니아 산에 굉장한 강풍이 불었어요. 그놈은 내가 자고 있는 오두막을 뒤흔들며 뒤집어 엎으려고 합디다. 그러나 나는 오래전에 이걸 꽁꽁 묶어두고 필요한 곳을 보강해둔 참이었거든요. 나는 불옆에 앉아 웃으면서 바람에 약을 올렸지요. 이봐,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니까. 우리 오두막에는 못 들어와. 내 불을 끌 수도 없고 내 오두막을 엎어? 그렇게는 안 되지. 조르바가 했던 이 짧은 말 속에서 나는 인간이 취해야 할 도리와 강력하면서도 맹목적인 필연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적과 맞서서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터득했다. 모든 게 끝났다. 조르바는 케이블, 연장, 운반용 수레, 쇠조각들과 목재를 모두 해변에 쌓아놓아 카이크 범선이 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조르바, 저건 모두 당신에게 줄게요. 선물입니다. 행운을 빌어요. 이후 나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닭이 울기도 전에 노새꾼이 와서 나는 그걸 타고 떠났다. 내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조르바가 어디엔가 숨어서 내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한다. 달려와 이별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손수건을 흔드는 이별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지켜봤을 것만 같다. 우리의 이별은 그렇게 칼로 벤 듯 깨끗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처음 3년간은 이따금씩 엽서를 주고받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를린으로 전부 한 통이 도착했다. 멋진 노곡 찾음, 즉시 오길 바람 조르바. 독일은 대공황 중이었다. 육체와 정신을 모두 온전하게 해줄 빵 한 덩어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고작 노곡 한 덩어리를 보러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오라는 정보를 보내다니 처음에는 은근히 화가 치밀었다. 그러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놓였던 생각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비현실적인 일인데다 인간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한다고 생각했던 조르바의 초대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내 안에 숨어있던 새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나더러 가자고 졸라댔다.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한 번 더 비겁함에 자리를 내준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신성한 원시의 목소리에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이리저리 계산하지 않는 고상한 행동을 포기한 것이었다. 나는 조르바에게 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썼다. 그랬더니 답장이 날라왔다. 보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영 틀려먹은 펜대 운전사구려.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 아름다운 노곡을 봐야 하는 건데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 뒤로 조르바의 편지는 오지 않았다. 나는 가끔 친구들에게 이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자존심이 강하고 교육받은 이들보다 훨씬 이성적이며 더 깊은 사상을 가진 그를 존경했다. 우리들이라면 몇 년을 고통스럽게 공부하여 얻어야 했을 것들도 그는 단숨에 가 닿았다. 우리는 그를 일컬어 조르바는 위대한 인간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가 더 멀리, 더 높은 곳으로 나가버릴 때는 그는 미쳤다고 말했다. 어느 날 정오 무렵 바닷가 우리 집 테라스에 앉아있을 때였다. 햇볕은 뜨거웠고 나는 나무가 없는 살라미스 섬의 맹숭맹숭한 옆구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누가 손을 이끌기라도 한 것처럼
테라스에 뜨거운 돌 위에 엎드린 채 종이를 펼치고 조르바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글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조르바에 대한 전기는 며칠 만에 완성되었다. 마지막 날에 나는 처음 글을 쓰던 그날처럼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무릎에는 탈구한 원고가 있었는데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펠레폰네 소스의 산 뒤로 해가 넘어갈 때쯤 시내에서 내 우편물을 가져다주는 농가의 소녀 술라가 편지를 들고 테라스로 올라왔다. 나는 침착하게 편지를 읽었다. 저는 이 마을 교장입니다. 이곳 동강 주인인 알렉시스 조르바가 지난 일요일 오후 6시에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전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그가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교장 선생, 이리 좀 와주시오. 내겐 그리스에 친구가 하나 있다오. 내가 죽으면 편지를 좀 써줘요. 죽을 때까지 정신이 말짱했고 최후의 순간까지 그 사람을 생각했다고 전해주시오. 그리고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했건 이제는 후회 않더라는 말도 해주시구려. 그 사람의 행운을 빌고 이제 좀 철이 들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하더라는 얘기도 전해주시오. 조금만 더 들어요. 신부 같은 게 와서 내 참회를 듣고 병자 성설을 한다고 하거든 얼른 꺼지라고 이르고 온 김에 저주나 잔뜩 내려주고 가라 하시오. 내 평생 별짓 다 해봤어도 아직 해야 할 걸 다 못했다오. 나 같은 사람은 1000년은 살아야 하는 건데. 이게 그분 유언입니다. 그의 아내인 류바가 나더러 당신에게 대신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존경의 뜻을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미망인께서 만약 선생님께서 이 마을을 지날 기회가 있다면 부디 그녀의 손님으로 하룻밤을 묵으시고 떠나는 아침에 산투르를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조르바의 죽음으로 두 사람의 이별은 진짜로 영원한 이별이 되었습니다. 실존 인물인 조르바와 저자 카잔차스키의 경험을 책으로 엮은 그리스인 조르바. 오늘 녹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